실험을 할 때 쓰는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그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여러 마리를 한 통에다 넣고 밥도 주고 이렇게 기르다가 어느 날 저 한 마리 한 마리를 따로따로 통에다 넣고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에 한 마리에게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엔 받아 먹는데요. 근데 조금 있다가 옆에 통에서 굶어서 신음소리를 내는 자기 친구들의 신음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밥을 안 먹는답니다. 이 작은 생쥐가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쩌면 그걸 거부하게 되는 그 과정. 네, 만일 이분의 주장이 맞다면 어쩌면 우리는 포유동물로서 우리는 우리 포유류가 진화해온 그 과정에 어쩌면 그 초창기부터 양심이라는 심성이 진화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절더러 요즘 저 돗자리 깔았냐고 그러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양심이란 얘기 제법 많이 들으시죠? 예전에 비하면 많이 들으세요. 정치인들 입에서 굉장히 양심이란 단어가 많이 튀어나옵니다. 네, 이러는 와중에 저는 사실은 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상당히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양심입니다. 한강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내 안에 있는 그 깨끗한 무엇, 바로 양심이라는 거죠. 어쩌다가 제가 2년 전인가요? 뭐 굉장한 영예로운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 모교인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축사를 해달라고 받았는데요. 그날 제가 공평 플러스 양심은 공정이다라는 수학 공식을 가지고 제 후배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아주 늘 등장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야구 경기를 담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똑같은 크기의 상자를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는 흔히 그걸 공정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건 공정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냥 똑같이 했으니까 공평하게, 평등하게 한 거는 맞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제일 큰 사람은 사실 박스가 없어도 볼 수 있는데 괜히 하나 받은 거고요. 키 작은 이 꼬마는 박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 넘어 경기를 보지 못합니다. 이분이 자기 박스를 이 꼬마에게 양보하면 드디어 세 사람이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저 정도 돼야 그걸 공정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평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공정에 다다르려면 필요한 게 뭘까? 그걸 저는 양심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몇 분 안 될 거잖아요. 키 큰 사람은 몇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양보하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계속 삶을 누려온 사람들은 어느 날 공평하게 하라고만 해도 불평등하다고 투덜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누리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가지고 내가 왜 양보해야 되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분들은 사회에서 소수일 수밖에 없어서 저는 뭐 굳이 이분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저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절대 다수가 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대부분이 이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이쪽 키 큰 사람을 이렇게 건네다 보면서 없어도 다 보겠는데 참 이러고 자꾸 눈치를 좀 준다든가
네, 아니면 이쪽 꼬마를 쳐다보면서 상자를 하나 받아도 잘 못 보네. 괜히 마음이 자꾸 불편하고 내 거라도 줄까? 아유, 그럼 나는 못 볼 텐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게끔 절대 다수의 대중이 이런 문제로 불편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악감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식 축사에서 양심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작은 촛불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날 후배들에게 이 작은 촛불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책이나 이런 데 사인을 하면 늘 쓰는 말이 있거든요. 알면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 제자들은 이 말이 좀 유치하다고 저보고 자꾸 뭐라 그러긴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혐오하고 해치고 이러는데 상대에 대해서 충분히 알기 시작하면 그 상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도 자연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개발하느라고 망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자연에 대해서 충분히 알면 그런 짓 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 저희 재단 식구들이 제가 한 알면 사랑한다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구호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알면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사랑하면 표현하라는 겁니다. 행동에 옮기라는 겁니다. 참 좋은 확장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 어쩌다가 대한민국 남성으로 최초로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참 안 받으려고 제가 굉장히 몸부림을 쳤는데 더 잘하라고 주는 거니까 냉큼 받아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받았는데 받아서 집에 왔더니 제 아들이 아빠가 무슨 운동을 했길래 운동상을 받았느냐 그것도 참 답변하기 힘들었는데 제 아내는 더 직격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진면목을 내가 세상에 알리면 여성운동상? 그래서 하여간 저 상을 받고 제 입지는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배경은 이렇게 됐어요. 제가 2000년 벽두에 EBS에서 강연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좀 의미 있는 2000년 벽두라는 때가 언제입니까?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때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단순히 새로운 100년이 시작하는 때가 아니었잖아요.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되는,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저도 제법 의미 있는 강연을 하고 싶어서 여권의 문제라든가 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이렇게 느린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 그냥 TV 녹화에 평생 여러 동물들을 동물 사회를 관찰해 봤는데 그들은 저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호적을 떼거나 이런 거 안 하더라. 그들에게는 호주 제도라는 게 아예 없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만일 있다면 호주는 당연히 암컷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했어요. 근데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 날부터 저는 전화를 쓸 수 없었습니다. 제 연구실의 전화는 아침 9시부터 그냥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거의 쌍욕을 해대시고요. 그래서 저는 코드를 뽑아놓고 살았는데 제 기억에 거의 1년을 전화 테러를 겪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중에 헌법재판관까지 하셨던 우리 사회의 가장 유명한 인권 변호사 중에 한 분이시죠. 이석태 변호사께서 하루 저를 찾아와서 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 평행선, 여성계와 유림이
끊임없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과학의 객관성이 들어오면 이 판을 조금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참여해 줄 수 있느냐.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벌써 1년을 힘들었는데 이제 좀 가라앉았는데 또 나서가지고 또 당할 생각을 하면 끔찍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며칠 후에 이번엔 제가 전화를 하고 석태야 이랬습니다. 이석태 변호사가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전화를 하고 반말로 해보세. 그러고 이제 가담을 해서 변론을 했고요. 제 변론을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한 달쯤 후에 대한민국의 호주제는 위헌이다, 헌법 불일치한다는 판정을 내려주고 그 악법이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표현을 굳이 하자면 제가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태영 변호사님으로 출발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나던 걸 단타를 하나 친 건데 저를 이제 여성운동상까지 주시는 바람에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멀쩡히 저 서울대학에서 잘 지냈는데 여성운동상 받고 나니까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여자대학 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저를 영입을 하는 바람에 네, 제 인생이 그때부터 또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제가 굳이 했을까? 저는 원래 비겁한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제가 아내한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이거거든요. 사람이 왜 이렇게 비겁하냐? 그냥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되는데 그걸 왜 안 하냐? 네, 안 합니다. 저는 용서를 해줄 것 같죠? 아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억지로 용서 비슷한 거를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음번에 비슷한 실수를 또 하면 낙인이 찍혀요. 늘 그런 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네. 대신 꽃 사들고 집에 가고 이런 거 열심히 더 잘하려고 애쓰고 그런데 실제로 제 입으로 잘못했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저 굉장히 비겁한 사람인데 저같이 비겁한 사람이 어쩌다가 저런 일들을 그렇게 하게 됐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차마 어쩌지 못해서 정말 저를 용서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더라고요. 우리가 그거를 염치라고 가끔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영화 기억나십니까? 광해, 왕이 된 남자. 저잣거리의 만담꾼이었잖아요, 이병헌이. 근데 어쩌다가 임금 대행을 하게 된 거죠. 수라상을 받았는데 이게 눈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난생 처음 이런 음식을. 그래서 저걸 깨끗이 비우죠. 내관이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전하께서 남기신 어식으로 수락관 궁녀들이 요기를 하옵니다. 다 먹어치웠는데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번에 수라상을 받았는데 임금 대행께서 팥죽 한 숟갈 딱 뜨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잖아요. 왠지 오늘은 배가 고프지 않구나.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염치 있는 행동을 하잖아요. 양심에 뭔가 거리낌이 생긴 거죠. 뭔가 우리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쩌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제가 양심 책의 서문에 제목을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차마 어차피 차라리 차차차로 붙였는데 제가 저런 일들을 하면서 늘 저 3단계를 거쳤더라고요. 안 하고 싶은데, 안 나서고 싶은데, 나서면 분명히 혼날 텐데, 그래서 숨다가 가끔씩 들려오는 그런 얘기, 그리고 눈앞에 가끔 나타나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는 그 현장을 보는 이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그걸 어떻게 외면하지 못해서, 어차피 지금 힘들게 당하고 있는데,
에라씨 그냥 차라리 그냥 확 한번 해버리고 말까? 꼭 제가 요 세 단계를 거의 언제나 거치더라고요. 저는 제 책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놈의 얼어 죽을 양심 때문에. 예, 저 양심만 없었더라면 제가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양심이라는 저 제목의 책이 몇 년 전에 저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뇌과학자이자 철학을 하시는 분인데요. Patricia Churchland라는 분이 쓰신 그야말로 제목이 Conscience, 양심입니다. 이분의 저 결론은 뭐냐? 양심이 신이 우리에게 어느 날 선물로 준 어떤 심성이 아니라 진화의 역사를 거치면서 뇌세포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런 심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저 심성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양심하고 공감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인 그달 박사님이 야생에서 침팬지를 연구했다 그러면 동물원에서 침팬지를 연구했던 아주 대단한 학자셨는데요. 작년에 어떻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프란스 두월의 책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그 책을 번역하면서 굉장한 걸 배웠어요. 양심은 어쩌면 포유류만이 갖고 있는 심성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험을 할 때 쓰는 생쥐, 흰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그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여러 마리를 한 통에다 넣고 밥도 주고 이렇게 기르다가 어느 날 저 한 마리 한 마리를 따로따로 통에다 넣고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에 한 마리에게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엔 받아 먹는데요. 근데 조금 있다가 옆에 통에서 굶어서 신음소리를 내는 자기 친구들의 신음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밥을 안 먹는답니다. 이 미물이, 이 작은 생쥐가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쩌면 그걸 거부하게 되는 그 과정. 네, 만일 이분의 주장이 맞다면 어쩌면 우리는 포유동물로서 우리 포유류가 진화해온 그 과정에 어쩌면 그 초창기부터 양심이라는 심성이 진화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얘기는 어쩌면 우리는 태어날 때는 다 그런 심성을 갖고 태어났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우리 교육부가 가끔은 뭐 인성교육을 하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공감력을 키워야 된다. 저는 그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원래 타고난 그 공감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회 분위기를 또는 교육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다 아마 어쩌면 모름지기 포유동물이라면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고귀한 깨끗한 심성이었을 텐데 그걸 살면서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공감과 양심은 아마 그런 면에서 연결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리의 사회 분위기가 자꾸 이런 걸 잃게 만드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만들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서로 돕고 따뜻한 그런 사회가 훨씬 좋은 사회라는 거를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실 텐데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회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양심이란 책을 썼고 여러분과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